오늘은 동기발전기의 개념과 원리에 대해 설명드릴 텐데 일단 그 개념부터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도전동기와 동기전동기를 비교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왼편에 유도전동기 보이시죠? 그리고 오른편에는 동기전동기가 있습니다. 유도기는요, 이 아라고의 원판의 원리에 의해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 중앙에 있는 게 아라고의 원판이에요. 얘는 요 동그란 원판의 재질은 금속이고요. 위아래로 축을 달았고 작은 힘에 의해서도 잘 돌아가는 그런 원판입니다. 그런데 이 원판 주변에 이런 말굽 자석을 원판 사이를 두고 이렇게 회전을 하면 원판이 자석을 따라 약간 느리게 따라 돌더라. 이게 유도 전동기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유도 전동기에서는 이 자석이 돌아가는 속도와 원판이 돌아가는 속도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런데 이 동기기는요. 이 원판 대신에 안에 보시면은 그 자석이죠. 자석이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자석이 회전하면 안에 있는 얘는 이 자석과 서로 인력에 의해서 함께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동기기는요. 이 주변에 돌아가는 자석하고 똑같이 돌아요. 하지만 유도기는 어때요? 이 자석하고는 조금 느리게 원판이 돌아가죠. 이게 바로 이 유도기와 동기기의 차이점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동기기가 어떠한 특징이 있다는 걸 우리 대략적으로 알 수 있겠죠. 자, 그런 측면을 봤을 때요. 이 동기속도라는 게 중요하겠죠. 즉 동기속도란 여기 이 자석이 외부에 있는 자석이 돌아가는 속도이자 동기기에서는 내부에서 이 자석이 돌아가는 속도가 모두 다 동기속도라고 합니다. 동기속도란 지금 주변에서 자석이 돌아가는 속도를 동기속도라고 해요. 그런데 이 동기기는 자석이 돌아가는 속도와 안에 이 자석이 돌아가는 내부 자석이 돌아가는 속도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회전자기의 속도를 즉 자석이 돌아가는 요 주변에서 돌아가는 얘를 회전자계라고 하고 얘의 속도를 ns로 표시해요. 그리고 안에서 돌아가는 얘가 바로 계자고요. 계자의 속도를 n이라고 하는데 동기속도는 얘하고 똑같죠. 그리고 동기속도 ns를 구하는 식이 있습니다. 이건 암기하시고요. P분의 120F 그리고 단위는 RPM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P는요. 극수입니다. 극수. 자, 그럼 여기에서 회전자계를 만드는 자석 극은 몇 개예요? 1개, 2개죠? 극수는 2가 되고 그리고 F는 프리퀀시, 헤르츠라는 단위를 쓰고 이름은 주파수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원리는요. 지금 처음 안에 있는 자, 얘가 지금 자석이에요. 이 자석은 발전기니까 여기 이렇게 프로펠러를 달고 바람이 불면 얘가 회전하겠죠. 그래서 이 자석은 이 방향으로 지금 회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동그라미는 권선이에요. 전선이기도 하고요. 실제 얘는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냐면 제가 이렇게 가서 뒤편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류가 예를 들어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전류는 이쪽으로 나오겠죠. 이런 식의 구성으로 되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미리 가정을 해드립니다. 지금 얘가 이쪽으로 자석이 회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FBI, 즉 플레밍의 오른손의 법칙을 적용을 하려면 실제 자석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도체가 움직여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자석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 자, 이걸 어떻게 적용하냐면 일단 처음에는 N극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요. 요 방향으로 결정이 돼요. 요 방향으로 지금 자석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자석이 지금 이쪽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다는 건 자석은 이쪽 방향으로 지금 힘을 내고 있어요. 하지만 현재 움직여야 되는 거는 자석이 아니라 이 도체가 움직인 걸로 봐야 되니 이 자석이 정지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도체는 이쪽 왼쪽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힘의 방향은 이런 식으로 F가 왼쪽 방향으로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 오른손의 법칙을 적용을 하게 되면 어때요? 전류가 지금 보세요. 자석이 지금 이 방향으로 자석이 결정됐고 힘은 지금 이 방향으로 결정이 됐죠. 그러니
전류의 방향 어때요? 지금 이쪽 들어가는 방향 결정되죠. 그럼 여기서 전류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결정되고 여기가 들어가는 방향이니 반대측은 전류가 나오는 방향으로 결정이 될 겁니다. 이런 경우에 지금 얘가 뱅글 돌아가게 되면 여기서 발생하는 전압의 모양은요.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이런 모양을 이룬답니다. 이런 모양. 자 처음에 N극에 영향받고 N극 영향받고 S극 영향받고 N극이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S극이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라는 과정을 통해서요. 여기에 전압의 모양은 이런 정연파의 모양을 이룰 겁니다. 그리고 이 A 도체를 기준으로 120도만큼 움직인 위치에 B 도체를 설치했어요. 그리고 B 도체도 마찬가지로 맞은편에 연결되어 있고요. 그럼 이 VA, 요 검은색 파형이 A 도체에서 일어났다면 B 도체는요 120도만큼 뒤에 일어나겠죠.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120도만큼 떨어진 위치에 검은색 파형과 동일한 파형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B 도체에 대한 기준으로 또 120도만큼 이동해서 C라는 도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C 다시 쪽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럼 이런 식이라면 B 도체에서 일어난 모양이 120도만큼 움직여 있는 곳에서도 동일한 모양으로 일어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A와 B와 C에서 일어나는 전압을 모두 다 합쳐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모양의 전압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각각의 특정점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요. 위상차가 각도차가 몇 도가 이루고 있다? 120도만큼 이루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동기 발전기가 교류 전압을 만들어낸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동기기의 구조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이런 내용입니다. 자, 먼저는 안에서 뱅글뱅글 돌아갔던 요 자석 있죠? 이 자석을요, 우리는 계자라고 합니다. Field Magnetic으로요, 얘는 이름이 계자라고 하고, 주변에 A 도체, B 도체, C 도체가 있었던 요 녹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부분 있죠? 여기를 우리는 전기자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전기자는요, 결선 방식을 대체적으로 Y결선으로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Y결선으로 쓰는 이유가 무엇인가 있겠죠. 자, 왜 Y결선으로 쓰는지 한번 그 이유를 도면을 통해 살펴볼게요. 자, 보시면 지금 코일 3개가 여기 Y결선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Y결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입력되는 전압이 V이고 코일에서 걸리는 전압은 이제 이게 선간 전압이고 여기가 상전압이니까 선간 전압의 루트 3분의 1만큼만 여기 전압에 걸리겠죠. 그러니 당연히 여기에서의 그 전압 낮아지니까 낮은 상전압이 여기에 걸리는 거고 낮다라는 건 뭐예요? 여기 선간 전압에 비해 낮다라는 거죠. 낮고 전압이 낮으니까 코로나 손실이 줄어들고 그리고 여기는 전압이 높고 여기가 낮으니까 절연에 대한 대비도 당연히 여기보다는 여기가 좀 낮게 해도 되겠죠. 절연에 대한 대비도 낮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 Y결선을 쓰게 되면요. 여기 중성점이 있고 접지를 할 수 있는데 이 중성선 접지를 하게 되면요. 일단 여기가 항상 0V 유지가 되니 여기가 항상 안정하겠죠. 그래서 이상 전압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는 힘이 더 커진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중성선이 접지되어 있으면요. 3고조파가 요 타고 흘러서 빠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3고조파에 대한 전류를 방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계자에 대한 얘기예요. 계자를요. 다른 말로 여기서는 회전자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회전하니까요. 일단 그 형태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돌극형과 비돌극형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특징들은요. 우리가 이 그림만 충분히 생각을 해보면 이 특징들을 다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돌극형이 어떻고 비돌극형이 어떻고 뭐 이건 특징을 잘 외워야 된다 이렇게 공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보세요. 어떻게 이걸 찾아내는지. 자,
왼편에 있는 건 돌극형이에요. 왜 돌극형이라면 이 극이 돌출되어 있다라고 해서 돌극형입니다. 그러면 비돌극형은 왜 비돌극형이겠어요? 극이 숨겨져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 계좌 안에요. 극이 숨겨져 있어요. 자, 이게 좀 우리 확대해서 볼게요. 여기서 자, 우리 오른 나사의 법칙을 쓰면 전류가 나오는 방향은 자속이 이 방향으로 결정되겠죠. 이 방향. 그리고 들어간 쪽은 이 방향으로 결정이 될 거예요. 그럼 이 자속들을 전체 합쳐보면 이렇게 자속이 흘러갑니다. 얘는 이렇게 해서 이 방향으로. 그럼 결국에 위쪽은요, 자속이 나가는 방향이고 아래는 자속이 들어온 방향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위에는 N극이 있는 것과 같은 효과, 아래는 S극이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만들어내죠. 그런 식으로 자석을 이 회전하는 회전자 안에다 숨겨놓은 형태가 바로 비돌극형이다. 충분히 우리가 쉽게 생각해낼 수 있죠. 그리고 관련된 특징들도요, 이거 그냥 생각만 하시면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보세요. 공극, 에어갭입니다. 에어갭이란 건 여기 이렇게 케이스가 있을 테고 그 케이스 안에 이 돌극형 회전자가 들어가 있을 텐데요. 이 케이스와 이 돌극 사이의 이 사이, 이걸 에어갭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돌극형 같은 경우는 이 에어갭이 일정하다가 여기서는 갑자기 깊어지죠. 불균일하죠. 돌극형은 그래서 공극이 불균일합니다. 이에 반해 비돌극형 어때요? 이게 지금 그 에어갭인데 일정하죠. 균일합니다. 그리고 극수를 볼게요. 돌극형은 극이 만들어지기 굉장히 쉬운 구조예요. 그런데 비돌극형은요, 이런 식으로 권선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요, 극을 많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극수가 비돌극형은 적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속도적인 측면에 봤을 때 당연히 돌극형이 더 공기의 저항을 많이 받겠죠. 그리고 이에 비해서 비돌극형은 이게 완전 원형 모양이다 보니까 거의 공기의 저항을 안 받겠죠. 이런 측면에 봤을 때 고속도형은 비돌극형, 저속도형은 돌극형인 걸 우리는 쉽게 유추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형태적인 면에서요, 회전 계자형하고 회전 전기자형으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왜 어떤 걸 써야 되는지는 우리가 그림만 좀 생각해 보면 충분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왼편에 있는 건요, 회전 전기자형이에요. 크게 보죠. 얘는 회전 전기자형이고, 그러니까 지금 안에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애가 회전해요. 선이 여러 가닥 들어가 있죠. 자, 이 회전 계자형은 자석이 안에서 뱅글뱅글 돌아요. 그리고 전기를 만들어내는 전류를 만들어내는 곳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런 상황을 가정한다면 왜 회전 계자형을 사용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즉 얘를 사용한다는 거죠. 첫 번째 이유는요, 이 기계적인 측면을 생각해 볼게요. 기계적인 측면이란 건 얘를 우리가 튼튼하게 만들 수 있을까? 고장이 잘 날까? 뭐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 돼요. 복잡할까? 간단할까? 그럼 보세요. 지금 전선은 여기 지금 전기자가 훨씬 많죠. 그러니 그리고 이 자석은요, 전선 몇 가닥 들어가요? 이거 많아봐야 두 가닥이에요. 예. 이렇게 해서 막 꼬아가지고 하나가 요 전선이 두 가닥밖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계자의 구조가 훨씬 간단해요. 무엇보다 요 전기자보다. 그러니까 구조가 간단한 애가 회전하는 용도로 쓰여야, 아무래도 회전하는 용도는 기계적으로 불안전하죠. 근데 이 불안전한 곳에 전선 여러 가닥 보내는 것보다 간단한 몇 가닥만 보내는 게, 줄여 보내는 게 기계적으로 더 안전하다 볼 수 있죠. 그래서 기계적으로 측면을 봤을 때 회전 계자형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전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전기자가 계자보다 고전압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 왜 그러냐면, 자, 전기자가 교류를 쓰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 동기 발전기에서 나오는 교류, 요 있잖아. 요 교류의 전압은 높고 계자가 사용하는 직류 전압은요,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낮은 전압을 사용하면 그만큼 절연적인 측면에서 낮은 걸 사용할 수 있고 좀 가벼워질 수 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낮은 전압을 사용하는 계좌가 회전하는 측에 오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로요. 우리 동기발전기 이론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첫 번째로는 전기자 권선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기자 권선법, 요거 이제 이 전기가 발생하는 요 권선을 어떤 식으로 배치하냐. 또 몰아서 넣을래? 아니면은 나눠서 넣을래? 극하고 똑같은 위치에 놓을래? 약간 극하고 비스듬하게 놓을래? 뭐 요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이냐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요. 단절권과 전절권이란 건데 제가 이걸 구체적으로 아직 설명하기 전에 한번 이게 갖고 있는 단어의 뜻만 갖고 생각해 볼게요. 단절권이란 거는 뭐가 짧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전절권이라는 말은 뭐가 길거나 아니면은 딱 정확하게 맞췄다라는 말로 우리 이해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전절권을 보게 되면 지금 이 자석 N극 앞에 이 권선이 있고 S극 앞에 권선이 있죠. 그에 반해서 단절권은 N극 앞에 권선이 있지만 S극 앞에 권선이 없어요. 빗겨가 있죠. 자, 요걸 우리 간격이라는 개념으로 다시 한번 보면 N극에서 S극으로 요 가는 각도, 얘를 극간격이라고 합니다. 극간격이니까 이게 파이 180도가 되겠죠. 그리고 이 권선도 마찬가지로 극간격하고 똑같이 이것도 파이 180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단절권 같은 경우는 극간격이 이렇게 파이 180도이지만 권선 간격은요 파이보다는 작은 각도를 이루겠죠. 자, 그렇다면 일단 단절 비율이라는 것을 본다고 했을 때 극간격분의 권선 간격이라고 한다면 전절권은 요 값이 그냥 1이 될 거고 단절권은 어떻게 써요? 이 권선 간격이 극간격보다 작으니까 1보다 작은 값을 갖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이 뒤로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해드릴 내용들은요. 이거 딱 한 가지 포인트만 잡으시면 다 이해해요. 중요한 거 다 이해합니다. 뭐냐면 이 자석이 돌아가면서 권선 안에 이 전압을 일으킬 텐데 전절권은요. 이 세 개가 동시에 얘 세 개가 동시에 전압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단절권은 서로 N극과 S극이 이 권선에 영향을 미치는 타이밍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절권에 비해서는 발생된 전압이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겠죠. 좀 더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전압이 올라갈 겁니다. 요 특징만 이해하시면 단절권과 전절권에 대한 얘기는 모두 다 이해하는 거예요. 자, 보실게요. 첫 번째, 합성 기전력입니다. 즉 단절권과 전절권에서 발생하는 전압의 크기가 어떠한 모양일까를 알아낼 수 있는 건데요. 전절권은 동시에 한꺼번에 일어나죠. 그러니까 각각 권선에서 일어나는 그 발생하는 유기기전력의 위상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기가 방향이 똑같다고 보시면 돼가지고 합쳐서 요 크기를 이루어낸다고 볼 수 있어요. 이에 반해서 단절권은 이 전압이 발생하는 타이밍, 즉 위상이 차이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크기는 똑같지만 방향이 조금 달라요. 그럼 얘를 우리가 이렇게 서로 연결을 하면 결국 요 정도의 크기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 어때요? 발생되는 각각 얘하고 같고 얘하고 얘가 같고 얘하고 얘가 같다고 하지만 발생되는 전압의 위상에 차이가 있는 단절권이 얘를 합성했을 때 요 값하고 이 값하고 비교해 보면 단절권의 전압의 합성된 크기가 어때요? 좀 작죠? 예, 맞아요. 작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면 단절권의 특징은요. 첫 번째, 고조파를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고조파라는 건 전절권에서 발생하는 전압이 예를 들어 갑작스럽게 이렇게 올라간다면 이에 반해서 단절권은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고조파가 단절권보다는 전절권이 많이 포함되어 있겠죠. 자, 그리고 동량이 감소한다.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전절권은 이거 무슨 얘기냐면 전절권은요. 자, 보세요. 전절권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이 돼야 돼요. 뒤로 연결돼야 돼요. 그럼 단절권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돼야 돼요. 아무래도 좀 거리가 짧으니까 동이 사용될 수 있는 양은 줄어들겠죠. 자, 그래서 동량이 감소한다. 크기도 가격도 떨어진다. 그리고 유기기전력이 감소했죠. 그렇죠. 아까 여기서 봤을 때 결국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전압, 즉 전절권에서 발생한 전압보다는 단절권에서 발생한 이 전압의 크기가 좀 줄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예요? 단절권은 전압이 스무스하게 올라가. 이 특징만 하나만 알고 계시면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분포권과 집중권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 단어만 보고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가 분포되어 있는 것이 있고 또 무엇인가가 집중되어진 게 있어. 우리가 지금 그런데 권선법에 대한 내용이니 권선이 얘는 좀 널리 퍼져 있고 이에 반해서 얘는 집중되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방금 배웠던 그 전압이 급격하게 오른다, 또 스무스하게 오른다라는 측면에 봤을 때 집중권은 전압이 갑작스럽게 올라갈 걸 예측할 수 있고 분포권은 이에 반해서 전압이 좀 약하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죠. 맞아요. 이런 컨셉만 갖고 우리 그림을 보면 이제 다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볼게요. 자, 집중권은요, 이렇게 슬롯 하나에 권선이 여러 개 들어가는 걸 집중권이라 하고 분포권이라 함은 슬롯이 여러 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각 슬롯마다 권선이 좀 나눠져서 설치된 것, 이런 걸 분포권이라고 한다. 매극 매상당 슬로스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런데 이건요, 이 말만 갖고도 충분히 이식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매극 매상당 슬로스라는 건 결국 전체 슬로스를 극수하고 상수로 나누면 얻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 극수와 상수를 곱해서 총 슬로스로 나눠주면 매극 매상당 슬로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합성 기전력 발생되는 전압에 좀 그걸 생각을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집중권은 전압이 한 곳에서 전압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분포권은 그것보다는 좀 위상차를 두고 전압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와 마찬가지로 합성된 전압은 우리가 집중권이 크고 분포권이 그에 비해서는 좀 적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어때요? 집중권 같은 경우는 전압이 갑작스럽게 쫙쫙 이렇게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면 분포권 어때요? 이렇게 부드럽게 전압이 발생할 거라는 걸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측면을 봤을 때 분포권의 특징을 생각해 볼게요. 그렇죠? 집중권 쓰지 않고 분포권을 사용해야 된다는 건 이제 알겠죠? 그럼 분포권의 특징 뭐가 있겠어요? 첫 번째, 고조파 제거하여 좋은 파형을 얻을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자, 누설 리액턴스가 작다라고 합니다. 자, 왜냐면 보세요. 우리 동기기의 동기 리액턴스 XAS는 자,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와 누설 리액턴스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이때 누설 리액턴스는 우리 오메가 L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오메가는 뭐예요? 2파이 FL로 볼 수 있죠. 즉 뭐냐면 이 누설 리액턴스의 크기에 뭐가 영향을 미치냐면 주파수가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우리가 분포권을 사용함으로써 고주파, 주파수가 높은 거를 제거했으니 남아있는 건 뭐가 남아요? 낮은 주파수가 낮은 애만 남아있죠. 그러니 당연히 뭐예요? 이 누설 리액턴스가 높아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당연히 값이 작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열의 발산이 당연히 쉽겠죠. 분산되어 있으니까 열의 발산이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유기기전력이 집중권에 비하여 작다라고 했죠. 그렇죠. 예, 동시다발적으로 전압이 발생하는 집중권보다는 시간 차이를 두고 전압이 발생하는 우리 분포권이 훨씬 전압이 작을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분포권하고 집중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거 딱 하나만 알면 되죠. 동시다발적으로 전압이 발생하는 곳이 어디냐. 그리고 조금 순서를 두고 시간 차이를 두고 발생하는
곳이 어디냐. 요 차이만 명확하게 아시면 특징들을 우리가 굳이 줄줄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걸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자, 세 번째요. 동기기의 전기자 반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건 뭐냐면은 일단 동기기가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건 교류 발전기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럼 교류 발전기적인 측면에서 이게 뭔지를 좀 설명드리면 간단해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계좌가 있고 주변에 이렇게 전기자가 이렇게 있죠. 그럼 원래 이걸 만들었을 때 계좌가 만든 자속을 이용해서 전기자에서 전류를 만들 거야. 여기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만들어 보니까 계좌가 만든 자속에 의해서 전기자에 전류가 흐르긴 하는데 이 전류가 흐를 때 얘도 자속을 만들더라. 그럼 얘가 자속을 만드니까 얘에 의해서 다시 계좌가 만든 자속에 무엇인가 영향을 미치더라. 그게 바로 전기자 반작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동기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얘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부하가 저항만의 부하일 때, 또는 인덕터만의 부하일 때, 또 마지막으로 캐퍼시터만의 부하일 때로 세 가지로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R부하일 때 먼저 살펴볼게요. 자, 지금 계좌에 축이 달려가지고요. 얘가 뱅글뱅글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계좌에서는 이렇게 자속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자속 안에 전기자 도체가 여기 있기 때문에 전기자에서는요, 여기서는 전류가 발생할 거예요. 그럼 전류의 방향을 알아내려면 우리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써야 돼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플레밍의 오른손의 법칙은 이 자석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석 사이에 도체가 움직일 때 쓰는 게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자석이 움직이고 있죠. 그러면 무엇인가 좀 다르게 적용돼야 돼요. 자, 그럴 경우 자, 한번 천천히 살펴볼게요. 먼저는 N극에 의해서 자속이 지금 이런 식으로 가고 있죠. 자속의 방향은 이런 식으로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힘의 방향을 고민해 보면 지금 자석은 이런 식으로 힘을 받고 있지만 실제 움직여야 되는 거는 자석이 아니라 이 도체가 움직이는 걸 가정해야 되죠. 그러니까 만약 자석이 이제 이런 식으로 회전하고 있고 그럼 힘을 이쪽 방향으로 한다면, 그리고 이제는 자석이 정지해 있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도체가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어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이때 오른손의 법칙을 사용하게 되면 전류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들어가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아래는 나오는 방향으로 결정이 될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 전류가 흘러가는 이 전기자 전류에 의해서 발생하는 자속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크게 봤을 때 위에서 있는 전류에 의해서 발생한 자속은요, 지금 이런 방향으로 자속이 흘러간다. 그리고 밑에는요, 이런 방향으로 자속이 흘러간다. 그럼 어때요? 전체적인 전기자가 만든 자속의 방향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녹색 FA라고 하죠. 기자력이라고 합니다. 기자력의 방향이 지금 이 방향으로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에 비해서 계자가 만든 자기력선의 방향은 이 방향이에요. 즉 기자력의 방향은 이 방향이죠. 그런데 이 계자의 이 축의 방향을 보통 직축이라고 불러요. 이걸 직축. 그런데 이 직축과 현재 전기자가 만든 기자력의 방향은 어때요? 서로 90도를 이루고 있죠. 이렇게 90도를 이룬다는 뜻이 바로 횡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저항 R부하인 경우는 횡축 반작용이 일어난대요. 자, 그리고 보면은 교차 자화작용, 즉 전기자의 기자력의 방향과 지금 계자의 기자력의 방향이 서로 교차하죠. 그래서
교차 자화작용이 일어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엘브화로 넘어가 볼게요. 아까는 저항일 때 비교해 보면 지금 원래 저항만의 부하였을 때는 N극이 여기에 위치해 있을 때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가 이렇게 세팅이 잡혔어요. 그런데 우리 L만의 부하일 경우 전압에 비교해서 전류는 어때요? 90도 늦게 전류가 흐르지요. 그러면 아까 저항 R만의 부하였을 때의 전류의 값과 비교해 보면 어때요? 그때 그 전류는 이런 모양이었다면 이때 L만의 부하는 이런 모양, 즉 느려졌죠. 그래서 L만의 부하는 90도 전류가 늦게 흐른다고 그래요. 그러면 자석 N극이 이 위치가 아니라 이 위치에 왔을 때 느리게 전류가 흐르니까 이런 모양이 갖춰지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기자가 만든 이 자석의 방향을 생각해 볼게요. 그럼 전기자가 만든 자석은요, 이 방향으로 결정이 되고 이 방향으로 결정됩니다. 그럼 어때요? 전체적으로 자석이 지금 이 방향으로 전기자가 기자력을 만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계자가 만든 이 기자력의 방향은 이 방향이니까 이 계자의 기자력의 방향과 전기자의 기자력의 방향이 어때요? 서로 상충하죠. 서로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요. 이 기자력, 즉 자속의 전체적인 합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떨어지겠죠. 감자가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계자의 축을 직축이라고 한다고 했죠. 지금 직축에서 일어나는 작용이라고 해서 직축 반작용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캐퍼시터만의 부하를 생각을 해볼게요. 똑같은 논리로 봤을 때 이제는 자석 N극이 이 위치에 오기 전에 이 위치 정도 오면 캐퍼시터에 흐르는 전류는 비교를 해보면 어때요? 자, 저항이 있었을 때의 전류와 비교해 보면 캐퍼시터에 흐르는 전류는 앞서 있죠. 90도 앞서 있어요. 90도 앞선 이 진상 전류가 흐르죠. 자, 그럴 경우 지금 자석이 이 위치에 오기 전에 이 정도만 왔는데 미리 전기자의 전류의 상태는 이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이 상태를 갖고 이 전기자가 만든 자석의 방향을 보면 이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고요. 이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요. 그럼 기자력의 방향이 전기자가 만든 기자력의 방향은 이 방향이고 계자가 만든 기자력의 방향은 이 방향이죠. 서로 방향이 어때요? 같죠. 같으면 자석의 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증대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증자작용이라고 하고 서로 직축에서 일어나는 작용이라고 해서 직축 반작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때요? 이렇게 좀 구분해서 이 개념을 좀 보니 직축 반작용, 횡축 반작용, 뭐 감자작용, 증자작용, 또 교차 자화작용에 대한 게 조금 개념이 잡히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시험 문제 맞추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 계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자, 쉽게 공부하는 방법을 좀 고안해 봤어요. 자, 이 표를 하나 암기라기보다는 그냥 한번 듣고 나면 다 외울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세로축은요, 전류축이에요. 그리고 가로축은 전압에 대한 축입니다. 그리고 왼편에 대한 거는 G, 제너레이터, 발전기에 대한 거고요. 오른편에 있는 거는 M, 모터에 대한 얘기예요. 요거 이렇게 외울게요. 아니죠. 찜 감자죠. 예, 강원도 찜 감자 이렇게만 외우면 암기 끝. 자, 보세요. 우선 찜이니까 이 제너레이터, 전류, 모터 구분 가능하죠. 그리고 전류가 이 축이니까 나머지 전압은 다른 축이 되겠죠. 그리고 위에가 감자로 딱 우리가 암기해버리면 나머지는 증자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억해 주시면 편하고요. 이거 어떻게 적용하는지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다 발전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발전기에 대한 얘기인데 전압에 비교해서 전류가 지금 느리게 흘러요. 그럼 발전기에 대한 거니까 일단 여기에 대한 거고 전압과 전류를 비교해 보니까 전압이 먼저 앞서 있고 전류가 느려요. 그럼 전압이 앞서 있고 전류가 느려져 있는 건 여기네요. 두 개. 그런 경우 우리가 발전기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난다? 감자 현상이 일어난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전압에 비교해서 전류가 앞서 있네요. 그러면 발전기에서 전압에 비해 전류가 앞서 있는 건 얘네요. 그러면 무슨 현상 일어난다? 증자 현상 일어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시험 문제 다 맞출 수 있습니다. 다음은요, 동기발전기의 유기기전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등가회로가 있는데요. 등가회로를 좀 분석해 볼게요. 여기 지금 전압이 발생하는 코일이 3개가 있고요. 이 코일 안에 있는 내부 저항의 값을 자, 여기다 표현했어요. 이게 RA 값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동기 이 리액턴스 값. 이렇게 두 개를 합쳐가지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거 합쳐가지고 동기 임피던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동기 리액턴스 값은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 RXA와 누설 리액턴스 XL을 합쳐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유기기전력 E는요. 요거 외우셔야 돼요. 유기기전력 E는 4.44 곱하기 주파수 F 그리고 권수 오메가 매극당 평균 자속 파이 그리고 권성계수 KW 이렇게 해서 이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럼 좀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F는 주파수죠. 그리고 이 오메가는요. 한 상에 대하여 직렬로 접속된 코일의 뭐예요? 도체수가 아니라 뭐예요? 권수예요. 즉 권수라는 건 도체 두 개를 하나의 권으로 보죠. 자, 그리고 파이는 매극당 평균 자속입니다. 그리고 KW는 권선 개수를 말해요. 오메가는요. 여기 한 상에 대하여 직렬로 접속된 코일의 권수를 말합니다. 얘는 결국 전체 이 도체수를 계산한 다음에 이건 한 상에 대한 거니까 상수로 나눠주고 도체수를 구했으니까 이걸로 권수를 만들려면 2로 나눠줘야 되죠. 자, 그래서 총 슬롯수 곱하기 슬롯당 도체수 곱하고 그리고 상수 곱하기 또 2로 이렇게 나눠주면 우리는 오메가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권선 계수는요. 우리 분포권 계수 KD하고 단절권 계수 곱하기 KP 요걸 해서 우리는 곱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동기발전기의 등가 회로와 출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첫 번째는 등가 회로입니다. 동기발전기의 전기자는요. 이렇게 코일이 있고 코일이 Y결선으로 결선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코일의 양이 많으니까 당연히 그 안에 있는 저항값을 고려해 줄 필요가 있겠죠. 그 저항값이 바로 얘가 저항 RA라고 쓰고 우리는 전기자 저항이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XS로 적혀진 애가 동기 리액턴스라는 건데요. 이 동기 리액턴스는요. XA라고 적혀진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하고 XL이라고 적혀진 누설 리액턴스의 두 개의 합이 바로 동기 리액턴스예요. 그리고 동기 임피던스라는 건 ZS로 쓰는데 전기자 저항값과 그리고 동기 리액턴스 값을 합한 것이 바로 동기 임피던스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전기자 저항값이요 동기 리액턴스에 비해서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가끔 이 전기자 저항값을 생략하고 동기 임피던스를 쓰는 일이 종종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동기발전기의 출력인데요. 첫 번째로는 비돌극형 발전기 한 상의 출력이라고 합니다. 그럼 비돌극형이 나오면 돌극형 발전기 한 상의 출력도 나와야 되게 할 텐데 그런데 식이 워낙 복잡해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긴 어렵고 그래서 그냥 비돌극형 발전기만 아시면 되고 지금 이야기 드리려고 한 출력은 한 상의 출력이에요. 3상 출력이 아니에요. 자, 이걸 이제 우리 회로도에서 먼저 등가회로에서 먼저 이해해 볼게요. 지금 여기가 이제 회로도가 보이시죠? 여기 이제 또 이렇게 3상이 있어야 되는데 단상만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발생되는 유기기전력 E가 있고
등가 회로에서 사용하는 여기 동기 리액턴스 값 XS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하가 있죠. 부하 Z가 있고 부하 양단에 걸리는 전압 V인데 이건 뭐예요? 여기가 우리 그 동기기 같은 경우는 결선이 Y결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중성점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접지를 해놔요. 이렇게. 그래서 접지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컨셉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부하에 걸리는 전압 얘는 이렇다면 이거는 상전압이지 성간전압이 아니에요. 예, 상전압입니다. 예, 그리고 이 부하로 들어오는 전류가 I 이렇게 있다. 이럴 때 이 발전기 한 상에서 소비되는 전력 값은 당연히 우리는 VI 코사인 세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이 부하가 갖고 있는 이 역률값. 그래서 양단에 걸린 전압 V, 들어오는 전류값 I, 그리고 부하의 역률값 코사인 세타라고 하면 여기서 소비되는 전력은 VI 코사인 세타라고 쓰는 게 맞아요. 그런데 시험에서는 이걸 물어보기보다는 이건 말고 이거를 벡터적으로 그렸을 때 조금 바꿔서 식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은 좀 복잡해요. 그리고 그럴 시간이 없으니 이거는 결과만 암기하시고 정확하게 여기서 말하는 게 어떤 값인지를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한상 동기 발전기 한 상의 출력은 EV 나누기 동기 리액턴스 곱하기 사인 델타라고 하는데 여기서 E라는 건 발전기 한 상의 유기기전력이고요. V는 이 상에 걸리는 즉 이 부하에 걸리는 상전압 V입니다. 그리고 XS는 동기 리액턴스인데요. 전기자 저항값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생각을 해서 생략했습니다. 그리고 사인 델타라고 하는데 델타가 뭐냐? 유기기전력이 얘죠. 그리고 단자전압이 V예요. 그럼 요거 사이에 위상차가 있고 위상차에 해당하는 게 바로 델타입니다. 그래서 사인 델타를 곱해가지고 출력식을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얘하고 얘는 실은 똑같은 식이다. 근데 이제 안에서 벡터적으로 좀 뭔가 바꿔서 이제 표현해 주는 게 요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동기발전기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볼 텐데요. 그 특성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부하 포화 곡선. 무부하 포화 곡선이 있으면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부하가 있는 부하 특성 곡선. 뭐 이런 측의 두 가지 곡선으로 우리가 이 특성을 알아볼 수가 있다. 첫 번째는 그 무부하 포화 곡선이다. 자, 지금 등가회로를 볼게요. 동기 발전기니까 안에서 돌아가는 계자 회로가 있을 거고요. 여기는 전기자 회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부하니까 부하를 뗐어요. 그러니 당연히 흘러 들어가는 전류 이건 없겠죠. 예. 그리고 여기 발생하는 유기전력은 여기 출력되는 전압하고 똑같을 겁니다. 왜냐면 흘러간 전류가 없으니까 여기에서 전압가가 일어나지가 않죠. 자, 그렇다면 자 여기 보면은 계자 회로가 있어가지고 계자 전류가 흐르죠. 자, 무부하 포화 곡선은요, 이 계자 전류가 점점 늘어날 때 측정되는 이 단자 전압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나타내는 그런 그래프예요. 근데 여기서 전류가 흘러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데서 전압강화 없이 거의 유기기 전력 그대로 출력이 될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보니까 그 그래프의 모양이 원점을 시작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자 그려지더라. 뭐 당연하죠.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발생한 유기기전력은 4.44 곱하기 주파수 오메가 곱하기 자속 그리고 권선계수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여기 계자 전류 값을 점점 높인다는 건 결국 여기에서 자속 값을 점점 높인다는 거죠. 그럼 자속 값이 점점 높아지니까 유기기전력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높아지고 유기기전력 커지니까 출력되는 전압도 점점 커지겠죠.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 포화율이라는 걸 이제 공부하게 돼요. 일단 그냥 포화율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자기 포화의 정도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럼 자기 포화라는 이야기가 왜 여기서 나오느냐 보시면은 여기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하다가 이렇게 휘어져요. 일정해집니다. 이 일정해지는 이유가 바로 자기 포화 현상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자기 포화 현상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원통이 있어요. 원통이 있고 이 주변에 이렇게 코일을 감아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전류를 흘려보내면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지고 자속이 이렇게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내가 점점 전류를 더 많이 흘리게 해. 그러면 여기서 발생하는 자속은 많아지겠죠. 하지만 점점점 전류가 이쪽 많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특정치 이상에서는 여기서 발생하는 자속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아요. 그거는 이 철심이 포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현상의 이름을 자기 포화 현상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자속값이 일정해지니까 즉 얘가 일정해진다는 거죠. 그럼 얘도 결국에는 유기기전력도 일정해진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정해지는 모양을 이루고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포화율, 얘가 얼마나 포화가 됐을까를 나타내는 이 정도를 구하는 게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여기 그림 보세요. 지금 이 포화 곡선이에요. 여기에다가 접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격전압이 있겠죠. 그 전격전압의 1.2배한 1.2 VN이라는 값에서 이쪽으로 선을 그어요. 그랬을 때 이 B와 C 다시 분의 C 다시와 C에 해당하는 값이 바로 포화율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쉽게 말하면 이것분의 요거 이렇게 BC 다시 분의 C 다시 C 이렇게 우리가 포화율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곡선에 대한 얘기입니다. 단락곡선은요, 이 등가회로에서 보시는 것처럼 계좌회로가 있고 전기자회로가 있는데 이 출력을 이렇게 다 단락시킨 상태에서 했던 실험이에요. 그러면 이 단락곡선은 이렇게 계좌회로에서 계좌 전류를 입력할 때 여기에 흘러오는 전류, 단락 전류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여기 단락곡선 보이시죠? 실제 단락곡선이 어떤 식으로 그려지는가를 측정해 보니 계좌 전류가 점점 이렇게 증가할 때 거의 1차 직선과 같은 모양으로 단락 전류가 커지더라. 이렇게 측정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자, 먼저는요, 단락 전류가 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단락 전류란 거는 단락 시에 발생한 전류죠. 그러면 이 등가회로에서 보면 쉽게 그 구하는 방법을 계산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는 중성선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단락돼 있고, 그래서 여기도 접지가 되었다고 보셔도 돼요. 그러면 요거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 보죠. 그러면 결국에 이렇게 폐회로가 형성돼 있고, 이런 상태라면 발생한 유기 기전력이 여기 동기 리액턴스에 전부 걸리겠죠. 이럴 때 흐르는 전류가 단락 전류다 라는 거 우리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단락 전류는 동기 리액턴스를 갖고 유기 기전력 값을 나눠주면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단락 전류의 이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단락이 되면 단락 전류는요, 처음에는 이렇게 치솟았다가 점점 줄어들다가 일정한 크기를 반복하게 된다. 그래서 커졌다가 줄어드는 이 구간의 단락 전류를 돌발 단락 전류라고 하고, 그리고 일정한 크기가 유지되는 이 전류를 지속 단락 전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돌발 단락 전류는요, 기본적으로 2에서 3사이클 정도 된다고 해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돌발 단락 전류의 크기는 유기기전력을 우리 누설 리액턴스 값으로만 나누면 됩니다. 아까는 우리 계산할 때 단락 전류를 동기 리액턴스로 계산하라고 했죠. 그런데 동기 리액턴스는 원래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와 누설 리액턴스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왜 돌발 단락은 왜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를 뺄까?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전기자 반작용 자체가요, 시간이 걸려서 일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계자가 만든 자석이 전기자의 전류를 만들었어. 근데 그 전류가 다시 자석을 만들고, 그리고 그 전기자에서 만든 이 자석과 계자의 자석이 합쳐져서 뭔가 일어났어. 이게 전기자 반작용이에요. 뭔가 프로세스가 많이 있죠.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전기자 반작용은 이렇게 급격하게 일어나는
돌발 단락 전류에서는 영향을 못 미쳐요. 그래서 그 나머지인 전기자 이 누설 리액턴스 값만 영향을 미치고, 실제 이제 긴 기간 동안 유지가 되는 전류인 지속 단락 전류에는 전기자 반작용과 누설 리액턴스가 동시에 다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해서 단락 전류를 계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락비라는 게 이제 있는데요. 일단 다른 거 우리가 설명하지 않고 그냥 단락비라는 말만 갖고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단락비래요. 단락이라는 건 어차피 전류에 대한 거니까 이 단락 전류가 그 전류에 비해서 뭐 얼마만큼 클까 뭐 이런 컨셉일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전류가 가장 기준이 되겠어요? 당연히 이거 전격 전류 아닌가요? 그죠? 전격 전류에 비해서 단락 전류가 얼마나 커라는 게 단락비의 의미가 되겠죠. 그게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전격 전류분의 단락 전류의 비율이 바로 단락비예요. 그런데 이 단락비는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의 역수와 똑같다. 이건 외우세요. 예, 이건 외우시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계좌 전류의 비율과 똑같다고 하는데 요것도요 암기할 필요 없어요. 그림만 우리가 조금 이해하면 이거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요 그림을 보면서 한번 이해해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무부하 포화 곡선하고요 단락 곡선을 하나의 이 그래프에다 그린 거예요. 자, 여기에 가로축은 계좌 전류고요, 세로축은 이 전압축하고 전류축이 함께 겹쳐진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는 어떻게 한 거냐면 무부하 포화 곡선을 그렸어요. 그런데 이때 무부하 포화 곡선, 즉 계좌 전류를 점점 높이다가 출력되는 전압을 측정해 봤는데, 그때 전격 전압이 나올 때 계좌 전류를 일단 체크해 놨어요. 요 값을 알아놨어.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단락 특성 곡선을 그리는 실험을 했는데, 이때 요때 계좌 전류가 흐를 때 이때 발생하는 단락 전류가 있겠죠. 그 단락 전류를 이제 확인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 단락 상태의 전류가 흐를 때 전류값이 점점 올라가다가 전격 전류값에 도달할 때가 있겠죠. 그때의 계좌 전류값을 또 체크해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뭐라고 했어요? 단락비라는 건 전격 전류분의 우리 단락 전류라고 했죠. 즉 전격 전류분의 단락 전류예요. 그럼 이 비율은 우리가 이것분의 이거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랬을 때 IF2분의 IF1, IF2분의 IF1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다. 이 말이요 좀 복잡해요. 그래서 그냥 요 그래프 하나를 보고 단락비라는 건 결국 이것분의 이것이니 이 직선상에 봤을 때 이것분의 요 비율과 똑같아라는 생각만 하면 요걸 굳이 크게 외우지 않고도 우리 이거 세 가지 충분히 기억해낼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학습을 하면 편할 겁니다. 네 번째, 동기 임피던스와 단락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라고 읽어요. 얘는요, 어떤 의미냐면 동기 발전기 내부의 전압 강하의 비율을 나타내는 겁니다. 즉, 동기 발전기에서 전압을 만들었죠. 그러면 일부 이 동기 임피던스 때문에 전압 강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럼 이거에 의해서 얼마만큼 몇 프로나 전압 강화가 일어나는가를 나타내는 게 바로 이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다. 그러면 우리 이런 말만 생각해 보면요, 이 관련된 식도요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자, 보세요. 지금 전압 강화가 얼만큼 일어났는가를 나타내는 거죠. 그럼 기준은 뭐가 될까요? 뭐 다양한 기준이 있겠지만 일단 발생되는 저는 유기기전력을 기준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럼 유기기전력을 기준으로 하여 여기서 발생한 전압 강화. 전압 강화 이때 흐르는 전류는 무슨 전류이어야 할까요? 정상 상태여야 되죠. 그러니까 정상 상태 전류, 전격 전류가 흘러야 되겠죠. 그래서 전격 전류 곱하기 이거의 임피던스 ZS 그리고 발생한 유기기전력 요걸 나누면 우리는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를
구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저항인 경우. 그래서 저항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하를 퍼센트 저항 강하, 퍼센트 저항 강하라고 이름하고요. 여기 그 임피던스 자리 대신에 저항 RA 값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입력되는 유기전력 전압 2분의 전기자 저항 RA 곱하기 전격 전류 IN 곱하기 100 하면은 우리는 퍼센트 저항 강하를 얻을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저항에서 일어나는 저항 강화도 있지만 여기서 일어나는 즉 리액턴스에서도 일어나는 저항 강화 있겠죠. 따로 그걸 본다면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 퍼센트 Q라고 써요. 얘는 유기전력 2분의 동기 리액턴스 곱하기 전격 전류 그 다음에 곱하기 100 하면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편하겠죠. 자, 다음으로는요. 단락비가 큰 기계가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를 묻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통째로 야 이거 뭐 임피던스가 작대, 반작용이 작대, 변동률이 작대 그냥 따로 외우려다가 실패해서 공부를 접는 일들이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그래도 간단한 얘기입니다. 딱 한 가지야. 이거 딱 한 가지만 알고 나머지 그 응용이에요. 뭐냐? 단락비가 큰 기계는요. 동기 임피던스가 작다고 합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이것도 외우는 거는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생각해 볼게요. 자, 생각해 보면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동기 임피던스라고 하면 ZS라고 쓰지요. 그쵸? ZS예요. 그러면 자, 단락비라는 거는 결국 이 KS죠. 그러면은 자, 동기 임피던스가 쓰여진 식은 자, 이거예요. 요 식이죠. 그럼 단락비가 이게 크려면 이 동기 임피던스는 어때야 돼요? 작아야죠. 작아야 커지지. 자, 그쵸? 동기 임피던스 작다. 이건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전기자 반작용이 작다라고 했는데 우리 전기자 반작용이라는 건 우리 동기 리액턴스 안에 있는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 값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단락비가 큰 거는 동기 임피던스가 작대요. 동기 임피던스가 작다는 건 그 안에 있는 우리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우리 동기 임피던스는 이렇게 쓸 수 있죠. ZS는 전기자 저항 더하기 J 전기자 반작용 더하기 누설 리액턴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자, 동기 임피던스가 단락비가 큰 거는 동기 임피던스가 작다는 설명했어요. 그럼 얘가 작다면 결국 얘가 작아지면 얘가 작아질 수 있겠죠. 그럼 전기자 반작용이 어때요? 작아진 것도 맞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이 작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전압 변동률이 작다고 하는데 그럼 전압 변동률의 식은 전격 전류분의 무부하 전압 빼기 뭐예요? 전격 전압이에요. 그러면 전압 변동률이 작다는 건 결국 이게 작다는 거죠. 그럼 이게 나타내는 게 뭐냐? 자, 보세요. 등가회로예요. 그러면은 이 무부하 전압에서 전격 전압을 뺀다는 건 여기가 이제 부하가 없을 때 여기가 무부하 전압이죠. 무부하 전압. 그러면은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전압가가 없어요. 즉 이때 전압의 크기는 유기기 전력 그대로 다 전달될 겁니다. 그런데 VN은 뭐예요? 여기 전격 부하가 있을 때 여기 걸리는 전압이에요. 결국 뭐냐? 유기기전력하고 전격 부하가 걸렸을 때 여기 전압, 즉 여기서 발생하는 전압 강하가 바로 뭐예요? 이 전압 변동률의 영향을 요 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요 값은 결국 동기 임피던스 곱하기 전격줄 IN이죠. 그럼 지금 동기 임피던스가 어떻다고 했어요? 단락비가 크면 얘 작다고 했죠. 그럼 얘 작으니까 전압 변동률이 어떻게 돼요? 결국 작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공극이 크다고 합니다. 자, 공극이 크다는 건 우리 식에서 볼게요. 자,
동기 임피던스는 전기자 저항 더하기 동기 리액턴스의 합이에요. 근데 동기 리액턴스는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와 누설 리액턴스의 자 합신데 우리 단락비가 큰 거는 동기 임피던스가 작다고 했어요. 그렇다는 말은 결국 이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가 작다고도 볼 수 있는 건데 그건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공극이 넓어진다는 건 결국 뭐예요? 전기자 반작용에 영향이 줄어들죠. 아니, 공간 서로 거리가 떨어지니까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영향이 줄어들겠죠. 오케이. 자, 그다음. 자, 미음 중량이 무겁고 가격이 비싸다라고 하는 건데, 자, 동기 이 임피던스가 작다라는 건 결국 전기자 이 저항값이 작다고 보면 되겠죠. 즉 구리의 사용이 줄고요. 상대적으로 철의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중량이 무겁고 가격이 더욱 비싸지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철기계라고 한다. 동기계보다는 철기계라고 한다. 그래서 동기 임피던스가 작다라는 말이었고, 그리고 이게 결국 전기자 저항값이 작다라는 말하고 또 똑같을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 동해량이 줄어드는 철기계가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압 변동률인데요. 아까 우리 퍼센트, 우리 저항 강화와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 그리고 역률 코사인 세타, 그리고 사인 세타를 이용해서 전압 변동률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전압 변동률은 퍼센트 저항 강화 곱하기 역률,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퍼센트 우리 리액턴스 강화 곱하기 사인 세타 하면 된다. 그리고 플러스일 때는요, 이거 지상부하일 때고요. 마이너스일 때는 진상부하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뭐 지상부하가 대체적인 거죠. 네. 여섯 번째고요. 동기발전기의 현상에 대해서 볼 텐데 몇 가지 현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 여자 현상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발전기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무슨 현상이냐면 보세요. 지금 이 계좌회로예요. 그리고 여기는 동기 발전기 회로입니다. 그런데 발전기니까 당연히 이 송전선로를 갖고 있겠죠. 얘가 송전선로예요. 근데 송전선로는 짧아요, 길어요. 엄청 길겠죠. 그러면은 이게 대지와 송전선 사이에 오랜 기간 같이 가게 되면요. 이 사이에 캐퍼시터가 있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요. 왜냐면은 이게 전선에서 전압이 걸리면은 전류가 빠져나가잖아요. 그런 걸 고려해 보면 여기에는 캐퍼시터가 하나 있는 것과 같은 일이 발생한다.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데요. 보세요. 우리 대지 정전 용량, 이걸 대지 정전 용량이라고 그래요. 얘가 생겼어. 없던 애가 생겼어. 그러면은 우리는 진상 전류가 흐른다고 했어요. 그럼 진상전류는 우리 지금 발전기이고 전압하고 전류가 이게 있을 때 전류가 앞선 거, 증자작용이 일어나죠. 그럼 증자작용이 일어나면 우리 동기 발전기의 유기기 전력식 E는 4.44 곱하기 주파수, 그다음에 한상의 건선수, 그리고 자속수, 그다음에 계자 건성계수, 그죠? 요 시계가 의해서 만약 우리가 증자작용이 일어나는 걸 확인한다면 얘가 증가하니까 유기기전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커지겠죠. 그래서 이게 자기 여자 현상이란 건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 대지 정전 용량을 통해 가지고 기존에 출력되는 전압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현상. 이거를 바로 자기 여자 현상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난조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자, 난조 현상이 뭐냐면 정의가 이래요. 발전기에 부하 급변 시 갑작스럽게 부하가 붙거나 떨어지거나 이러한 일이겠죠. 이럴 때 동기 속도를 기준으로 회전자의 속도가 진동하는 현상이랍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시간에 따라서 자, 회전자의 속도가 일단 일정하다가 갑작스럽게 부하의 변동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얘가 동기 속도, 즉 원래 기준되는 속도보다 갑자기 많아졌다가 엄청 줄어들었다가 많아졌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는데 결국
동기 속도를 중심으로 마우스 하다가 결국 동기 속도로 돌아오게 되는 게 정상인데, 난조 현상은 정상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계속 왔다 갔다 거리거나 더 커지는 이런 걸 바로 난조 현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일단 발생 원인이 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기 전에 대체적으로 이러한 것들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이게 문제인지 아닌지 원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이거 결국 원인이 뭐냐? 급격한 부하의 변화예요. 원인이. 자, 볼게요. 자,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일단 첫 번째 급격한 부하 변동이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죠. 두 번째, 그리고 조속기가 예민한 경우. 솔직히 조속기가 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조속기, 왠지 속도를 조절하는, 뭔가 민감하게 뭔가 반응해서 속도를 조절하는 이런 역할을 한 기계로 예상을 하는데, 이게 너무 예민하다면 옳지, 그러면은 그 부하가 조금만 변하더라도 이게 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조속기가 예민한 경우도 발생 원인으로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전기자의 고조파가 발생된 경우. 우리 고조파라고 하면 이런 거 아닌 이런 거죠. 이거는 고조파가 없다고 보면, 고조파가 있는 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선이 뾰족해지는 거. 이런 걸 고조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뾰족뾰족한 게 많은 거는 결국 급격한 변화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고조파도 이 발생 원인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발생 원인이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해결하는지 방지 대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제동 권선을 설치한답니다. 제동 권선은 뭐냐면요, 이거 동기 발전기에 이거 회전자 계좌예요. 그런데 여기가 예를 들어 N극, 여기가 S극이라고 할 때 그 끝단에 이렇게 이 금속으로 된 뭐라고 할까요? 막대를 넣는 거예요. 이런 걸 제동 권선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설치해서 자, 우리 난조를 막을 수 있고요. 두 번째, 플라이 휠을 설치한다. 이거는 이 축에다가 무거운 바퀴를 달아 놓는 거예요. 물론 이걸 처음에 이 구동시킬 때는 힘이 많이 들지만, 갑작스럽게 부하가 변화가 됐을 때 이 플라이 휠을 달아 놓게 되면 그런 변화가 영향이 좀 줄일 수가 있죠. 그 변화의 영향을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플라이 휠을 설치한다도 되고요. 아까 이 조속기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이 방지하기 위해선 당연히 조속기의 그 민감한 정도를 줄이면 되겠죠. 이렇게 세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러한 자기여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거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 지금 대지정전 용량이란 앱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캐퍼시터가 예상하지 않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캐퍼시터를 없애는 거, 뭐 리액터나 L 값을 뭔가 늘리면 되겠죠. 자, 그래서 불로 리액터를 병렬로 접속한다라고 했을 때 방지 대책이 되겠고요. 그리고 동기 조상기라고 해서요. 결국 뭐냐면 우리 이 동기 전동기를요, 계좌 전류를 조절하면 그 계좌 전류에 의해서 거기에 흐르는 전기자 전류를 이 진상 전류나 지상 전류로 바꿀 수 있어요. 요 다음에 나온 얘긴데, 그래서 이때 뭐냐, 부족 여자 운전을 해서 지상 전류, 즉 L이 붙어 있는 것과 똑같은 전류를 흐르게 한다. 예, 그런 방법을 쓰면 된다. 이렇게 우리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동기 발전기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요. 동기 전동기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동기 발전기가 동기의 핵심이기 때문에 동기 전동기에서 그렇게 많이 볼 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빈출 우리가 개념으로 V곡선에 대한 내용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V곡선이 자 뭐냐면 동기 전동기의 특성을 나타낸 이 곡선인데요. 자,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동기 전동기가 있어요. 지금 여기가 전원이고, 전원이 여기서 공급을 해줘가지고 동기 전동기가 회전을 해요. 회전은 얘가 하겠죠. 계좌가 하겠죠. 예, 회전해요. 자, 그럼 동기 전동기에 부하하고요. 여기 입력되는 전압 요거하고 얘가 뭐 회전할 때 무거운 부하가 달려 있겠죠. 얘 두 가지가 일단 일정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 계좌 전류를요, 조금씩 변화를 줘요. 조금씩 변화를 주면 이때 뭐가 달라지냐면 여기에 흘러 들어오는 전기자 전류와 그리고 이 전류가 갖고 있는 그 이제 진상 전류, 지상 전류 이런 거 있죠. 이런 위상에 대한 정보가 뭔가 달라져요. 그래서 그 달라진 걸 그림으로 그려보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더라라는 게 바로 이 동기, 전동기의 뭐예요? V곡선이에요. 자, 그럼 곡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볼게요. 그래서 계좌 전류를 조금씩 증가하면 흐르는 전기자 전류가 이런 V자 모양을 이루더라. 그런데 이렇게 V자 모양을 이루는 이 점을 이어보면 이 점은 결국 역률이 1인 위치를 나타내고 이것보다 저 전류가 계좌 전류가 커지면 진상 전류가 흐른다고 하고 또는 이 상태를 과여자 됐다고 봐요. 그리고 반대로 이 점을 중심으로 계좌 전류가 낮아지면 지상 전류, 즉 L 부하가 있는 상태이고 여자는 부정 여자가 된다. 그리고 여기는 과여자가 되고 여기는 C가 그 캐퍼시터가 달린 효과가 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우리는 완벽하게 이제 동기 전동기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됐다. 빈출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학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